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봄 기운 대신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최대 40cm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눈과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고 전국적으로도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동해안과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에서 밀려온 거대한 구름덩어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밤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제 오후부터 어제 아침까지 고성 향로봉에는 50cm, 인제 미시령에 44.1cm, 울진 금강송에 28.7cm 등 강원과 경북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기온이 낮아 눈이 내린 경기 가평에도 10.2cm, 이천 7cm, 서울에도 1.9cm가 쌓였고 전국적으로도 20에서 80mm가량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을 빠져나가면서 낮에는 동해안과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늘 또다시 전국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 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다시 받으면서 새벽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 출근길에는 진눈깨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대 40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3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여 총 적설량이 1m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설렘 속에서 맞이하는 새학기 첫 등굣길과 입학식이지만 눈비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산간엔 5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잦은 산불은 물론 동해안 겨울 가뭄 걱정도 한시름 덜긴 했지만 이딴 눈 소식에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진부령과 미시령으로 향하는 44번 국도.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트랙터를 직접 끌고 나왔습니다. 눈을 안 치면 손님이 차가 들어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장사하려면 눈을 쳐야 돼. 그래요?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6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치는 거예요. 얕은 산 하나 넘어 70가구가 모여 사는 산간 마을. 주민들은 온종일 눈 치우느라 분주하고 노인정 앞길 제설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아침 해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댕기려면 마을회관에 댕기려면 못 댕겨요. 내가 와서 눈을 찾아줘야 돼. 와서 이렇게 찾아줘야지만 어머니가 나온다고.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산간 지역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적설량이 많은 곳은 50cm 정도인데요. 산간이라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다 보니 주민들도 힘에 부친 모습입니다. 3월 시작과 함께 강원 산간에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설악산 계곡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눈비 없이 메마른 날씨가 겨우내 이어진 동해안 지역. 쌓인 눈은 힘겹지만 산불 걱정을 덜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메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온 세상이 하얗고 뭐 조금 삽질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뭐. 백사장도 선박 위에도 눈이 덮인 채 거센 바람까지 겹친 바다는 높은 파도가 일며 모든 선박이 개점 휴업 상태. 강원도는 3.1절 연휴 기간 도로 관리를 위해 제설제 7,00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잦은 폭설이 예고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설계 당시 1년에서 최종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히 연료를 사용해 수명을 늘린 건데 앞으로 다누리는 연료 소모 없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동결 궤도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하늘로 솟아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이었는데 올해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가 오는 2027년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년 더 늘어났습니다. 다누리는 정확한 달 궤도에 진입한 후 최소한의 엔진 사용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태양 전지로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또 6종의 탑재체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동해 연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궤도 보정도 꼭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으로 수행해 연료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연료를 아껴 수명을 늘린 다누리는 연간 26에서 30kg의 연료 소모량을 고려해 추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연료가 여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탑재체라든지 버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우주항공청은 현재 100km 고도에서 달 궤도를 2시간 주기로 돌고 있는 다누리의 임무 고도를 60km로 낮췄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 달의 중력장, 태양풍 등의 영향으로 틀어지는 궤도를 연료 소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누리가 7개월간의 정밀 탐사를 통해 달 표면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동결 궤도로 진입시켜 오는 202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두 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달 표면에 안정적이고 똑바로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CEO이자 한국계인 제이슨 김은 달 착륙 성공 직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시계장치처럼 정확했다며 우리는 달에 흙먼지를 부츠에 묻혔고 훌륭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블루고스트는 예술 작품을 달에 보낸다는 의미로 세계 각국의 시를 담은 시집을 싣고 갔으며 달에게, 운석의 꿈 등 한국 현대 시조 8편도 포함됐습니다. 김 CEO는 달 착륙 미션에 로켓 과학자뿐 아니라 음악 경력자와 재봉사, 응급구조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다음 세대에 큰 꿈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루고스트는 미국 중부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쯤 계획대로 달 표면에 착륙했고 이후 30분 만에 달 표면 사진 등 각종 관측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부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관계를 통해 곧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내용을 갖고 우리 기업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국과 협상 시 기업의 사업 계획이나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조선 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개로 백악관 연단에 선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회장,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650억 달러에 이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을 미국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with that, I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again for his support. 최근까지 타이완에 대한 방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트럼프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재앙적 사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4월 2일을 D-Day로 예고했습니다. Reciprocal tariffs start on April 2nd. And I wanted to make it April 1st, but I didn't want to go April Fool's Day because that costs a lot of money, but that one day, but 중국의 보복 대응에 따라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지만 별로 두렵진 않다고 여유를 보였습니다. It depends on what they do in terms of a retaliation with some kind of an economic retaliation, which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retaliate too much. 이 와중에 자신을 칭송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축해 세우며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해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1,5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1단계로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매우 강력한 국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 측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미국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과일과 유제품, 화장품 등 300억 달러어치 품목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외교적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고효율 아연 공기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세대, 경북대,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충전 방전에 효율적인 전기화학 촉매를 개발하고 촉매 원리를 규명해 고효율 아연 공기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저렴한 원료 소재를 이용해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는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형 전력원은 물론 전기자동차, 웨어러블 전자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적은 시료를 쓰고도 DNA에 달라붙는 단백질의 결합 지점을 찾아내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김동혁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은진 교수 연구팀은 기존보다 5,000배 적은 세포로 DNA에서 특수 단백질의 결합 지점을 고해상도로 분석하는 미니 염색질 면역 침강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염색질 면역 침강법은 DNA와 결합한 이 특수 단백질만을 분리해 결합된 DNA 조각을 찾아내는데 주변에 여러 개의 단백질이 결합돼 있어도 각각의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자동화 플랫폼과 결합하면
바이오 파운드리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 결합 데이터를 싸고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케이라스라는 암 돌연변이 유전자는 췌장암 환자의 95% 이상에서 발견되는 등 대표적인 발암인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케이라스의 분해를 유도하는 유전자 기전을 새롭게 규명해 항암제 개발에 새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가운데 처음 발견된 케이라스. 케이라스 돌연변이는 폐암의 40%, 대장암의 50%, 췌장암의 95%에서 발견되는 대표 발암인자입니다. 케이라스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평상시엔 세포 증식 기능이 꺼진 비활성과 세포 증식 기능이 켜진 활성 상태를 오갑니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세포 증식 기능이 켜진 활성 상태만 유지해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을 일으킵니다. 현재 케이라스를 비활성 상태로 붙잡는 방식의 치료제는 나왔지만 이미 돌연변이가 일어나 활성 상태인 케이라스를 공략하는 약은 없는 실정입니다. 케이라스의 활성 상태는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약물 공략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케이라스의 활성 여부와 관계없이 케이라스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복합체가 케이라스와 결합하면 케이라스 분해가 차단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래 케이라스는 유비키티네이션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게 되는데 세포 내에 있는 NDL3와 그다음에 탈유비키티네이션 USP9X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 해서 더 이상 유비키티네이션 시스템이 활성화 안 돼서 단백질 분해가 억제되게 됩니다. 이에 근거해 췌장암 생쥐 실험에서 이들 복합체와 케이라스의 결합을 억제했더니 케이라스가 분해돼 췌장암의 생성과 성장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케이라스 활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케이라스 자체를 파괴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췌장암 등 난치암 치료에 새 돌파구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의정 갈등의 여파로 올해도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1년 내내 비어있던 의과대학 교실이 올해는 채워질 수 있을까? 새학기를 맞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25%인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2호학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두 수강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의대생은 4천여 명에 불과한데 올해 신입생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을 들여다봤더니 2사, 2호학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1학년에서는 852명만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가 필수 교양을 학생 대신 일괄 신청해 놓은 걸 포함한 수치입니다. 1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2사학번의 수강 신청은 제주대와 전북대에선 아예 없었고 부산대에선 4건뿐이었습니다. 수강 신청만 해놓고 수업을 거부했던 지난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들의 휴학과 기존 학생들의 휴학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럴 경우 각 대학은 다시 한번 집단 유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을 시작으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64,416명으로 1년 전보다 56.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환자가 급감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지불한 응급 수가 진료비도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응급 수가 진료비는 135억여 원으로 1년 전 204억여 원보다 33.94% 감소했습니다. 응급의학계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다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빠지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응급실 파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정확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의사 안남도씨는 재작년 수천만 원을 주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전원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고 있지 않으니 뭐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관리 책임자의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를 썼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의사들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환자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수업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주면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병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의사 측이 법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관련 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도 영상 판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판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 과연 한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두고 한정된 의료 시장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관련 시장이 열릴 경우 엑스레이 기기를 통한 진단과 도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의사 측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 대학이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추가 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 반 기준 정원 미달이 발생한 대학은 모두 49곳으로 지방대학이 40곳, 경인권이 8곳, 서울권이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미달 학교는 2곳이 줄었는데 지방권 대학들의 모집 정원 감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추가 모집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서울 평균은 75.5대 1, 지방권은 평균 9대 1로 격차가 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이 회항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공항 착륙에 실패한 해당 여객기는 날개 쪽에 결함 경고등까지 켜지면서 김포로 되돌아가던 중 청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항공기 탑승객은 YTN과의 통화에서 강한 충격을 기내에서 여러 번 느껴 불안감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입니다.
3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